자, 이제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로 보시면은 25쪽이죠. 자, 25쪽에 보면 부동산 정책론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정책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과 정책 요걸 묶어 가지고 하나씩 개별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에 의한 대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묶어서 표현할 때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를 비롯한 어떤 공공에 의한 대응책 또는 대책 등을 정책이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 또는 대책을 집행한다 라고 말할 때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대책이 세워지겠습니까? 무엇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그 안 좋은 상황을 우리는 두 글자로 문제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부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정책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이란 무엇과 관련된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대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교과서라든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의 공적인 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말뜻을 해석해 보면 결국 뭐예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문제가 될 것이고 공공의 공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건 민간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어떤 대응책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만 바뀌어지는 것이지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러면 정책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문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우리가 예전에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부동산의 분류 이 부분을 배울 때 부동산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근데 건물 중에서도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용이죠. 따라서 주거용 건물을 두 글자로 만들면 주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크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땅이든 집이든 즉 토지든 주택이든 간에 이 부동산 문제는 크게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토지든 주택이든 양적 문제, 즉 양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이것은 말 그대로 그 물건의 양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양적 토지 문제 이렇게 말이 나오면 또는 토지의 양적 문제 이런 말은 뭐다? 토지라는 재와 물건의 양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양적 주택 문제다. 이 말은 주택 부족의 문제, 질적 또는 양적 토지 문제는 토지 부족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양적 문제는 양적으로 그 물건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과적으로 양적 토지 문제는 토지 부족의 문제, 양적 주택 문제는 주택 부족의 문제를 의미하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배웠어요. 부동산 특성 중에 부증성이라는 특성 배운 적 있죠? 그럼 토지는 그 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 부증성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부족의 문제는 양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용도를 바꿔서 공급할 수는 있지 않느냐. 예컨대 지금 주거용 토지가 부족하다면 상업 용도의 토지, 공업 용도의 토지를 주거 용도로 바꿔서 공급해 준다면 그 주거용도의 토지 부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또는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아시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택은 건물이잖아요. 그럼 건물은 우리 인간이 생산 공급할 수 있죠.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면 신축에 의한, 즉 주택 신축에 의해서 그 양적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질적 토지 문제, 질적 주택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질적 토지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도 배웠지만 땅이든 집이든 간에 어떤 물건이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부족하다면, 양적으로 부족하다면 양적으로 부족한 물건의 값어치는 올라간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땅값을 우리가 예쁘게 포장하면 지가라고 말하는데 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지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 버린다면 이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가가 정상 지가 수준 이상으로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세 글자로 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가고. 그러세요. 아니 높게 올라가니까 높을 고자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가고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말은 제가 별도로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땅값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간대요. 그러면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그 택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 택지 그 확보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많아지겠죠. 오케이? 따라서 뭐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택지 확보가 이용이 쉽다, 곤란하다. 곤란하겠죠. 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니까 택지 확보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기업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공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장을 짓고자 하더라도 토지, 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토지의 비용, 땅값인 집가가 지나치게 높게 올라간다면 공장을 지을 때도 비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공장을 지을 때 비용이 크게 올라간다면 그 비용이 상품의 가격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초래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예전, 지금 말고 옛날에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에 수출될 때 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상품이 질적으로 우수해서 싸서 똑같아요. 지금 중국산 제품을 우리가 많이 수입해 사용하잖아요. 질적으로 우수해서 싸서 그래서 뭐 한두 번 쓰고 버려도 큰 아깝지 않은 대가 지불하니까 중국산 제품 수입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입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왜 벽돌가루를 고춧가루라고 속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거 우리 천벌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그 미국 이런 외국에 뭐 조기나 수출할 때도 우리도 쇠 넣었어. 우리도 덜 넣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욕할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남한테 많이 베푼 사람은 나중에 뒤통수 안 맞습니다. 예. 저기 우스갯소리 한마디 드리면 혹시 그 경주 최부잣집 아세요? 경주 최부잣집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경주일 때 최고의 갑부, 이 경주 최부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그 가훈이 뭐냐? 반경 1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가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뭐 만석 이상의 그 재산은 이루지 말아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추수해가지고 수확된 양이 2만석이면 만석만 비축해놓고 나머지 만석은 주변 사람에게 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었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마워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동학농민운동 아시죠? 이 동학농민운동이 지금은 동학농민운동자를 붙이지만
그 당시라면 농민 반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뭐 기아에 많이 힘들고 고통을 받았는데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베푸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이 굶어 죽고 내 부모가 굶어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런 꼴 보고 있으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농민군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렇게 치닫고 올라올 때 그 중간에 부자란 부자는 다 죽었어요.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부자라는 사람들은. 근데 경주 최부잣집 일대는 심리를 돌아가요. 왜? 의인이 살고 있는 동네다. 의인, 의로운 분이 살고 계신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는 침범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서슬푸른 동학농민군이 심리를 돌아서 이동합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평소에 베풀었던 그 은덕 때문에 그 집안 전체의 생명이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 말씀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합격하시고 중개사 이제 일 하시다 보면 운이 좋으면 또 돈도 많이 버세요. 그러면 그 버신 돈 가지고 일부를 또 남들을 위해서도 기부도 좀 하시고 좋은 일 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컨대 말이에요. 만약 우리 그 중개사분들이 과거부터 20년 전부터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얼마씩 걷어가지고 이웃에 도와주고 기부하고 이런 현상이 이렇게 어떤 관습이 형성돼 있었다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중개사 분들의 어떤 사회적 위상이나 위치가 아직도 복덕방 업자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야,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참 생각이 옳으신 분들, 이러한 위상이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소수 몇 명이 무슨 떴다방이니 기획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남 서민들 속된 말은 등쳐먹고 말이에요. 돈 그거 몇 푼 벌려고 남들 가슴에 피멍 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좋은 말은 잘 안 들어가. 그쵸? 좋은 말은 잘 퍼지지 않는데 나쁜 말은 그렇게 잘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공부를 해놓고 전문 자격증을 얻고 나서도 외부적인 시각은 저 사기꾼들, 저놈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등쳐먹을까 이런 생각들. 아니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게 현실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항상 매 수업 시간 때 매년마다 그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총수입 필요 없어. 순수익에, 그러니까 비용 다 빼고 남은 순수익의 1%만 기부하자. 우리가 1,0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이거저거 비용 다 빼니까 순수익이 500이래. 그럼 500의 1%가 얼마예요? 5만 원 아닙니까? 사실 그 요새 5만 원 같으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5만 원 같으면 어때요? 막말로 소주 한 잔만 안 드셔도 5만 원 기부할 수 있는 거라고. 응? 근데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 뭐 유니세프인가 광고 보니까요. 3만 원이면 그쪽 저 아프리카 쭈쭈바 공화국 애들, 뭐 쭈쭈바 공화국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의 한 달 그게 양식이라면서요. 3만 원 가지고. 우리 같으면 3만 원 가지고 그냥 누가 빌려라는 게 아니고 가져가라 뭐 이런 정도인데. 이런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좀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참 어쨌든 간에 집가고 하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 그리고 비용이 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도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비교적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가격도 싸서 수입을 했는데 이젠 값이 비싸네. 그럼 값이 비싸면 더 많이 수입을 해 갈까요? 이전보다 수입을 덜 할까요? 덜 하겠죠. 오케이?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입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외화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 국산품의 가격도 100원이고 미국이나 유럽산 제품의 가격도 100원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값이 같다면 좀 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우리가 과거에 외국산 제품의 워낙 우수성을 많이 경험해 보다 보니까 왠지 외국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산 제품의 수입이 늘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은 줄어들고 외국산 제품의 수입은 늘어나더란 얘기죠. 그럼 그 말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린 예쁘게 포장하면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집가고라는 문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주택 문제는 뭐냐? 이거는요, 주거. 우리가 주택을 주거라고 해요. 주거라고 하는데, 주거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질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집도 뭐 수십 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낡고 노후화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주택의 개량이나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적 수준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우리들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가 왠지 내가 사는 집이 조금 뽀대도 좀 나고 좀 이쁘고 새 것처럼 보이는 게 좋지, 그냥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뭐 불안전한 또 위험성이 높은 또 낡은 이런 집이라면 그 집에 거주를 하면서도 그 집에 대한 만족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죠.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한다? 질적 주택 문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실 거 아니에요. 뭐냐? 그 누구도 낡은 집 또는 좀 보기 흉한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집에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응? 형편이 안 좋아서. 오케이. 그 형편이 안 좋다는 말을 좀 예쁘게 포장을 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응? 능력 부족. 오케이. 그 능력 부족을 좀 더 다르게 예쁘게 좀 더 포장하면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말이에요. 형편이 안 좋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능력이 부족하다, 또는 소득 수준이 낮다. 다 마찬가지 말이지만 우리 교과서나 시험에는 보통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저소득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만약에 새 집을 지어서 공급한다 한들 새 집값은 헌집값보다 비싼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새 집을 지어 공급해 본다 한들 그 새 집 신축 공급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는 속된 말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주거,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불만의 문제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 대책은 결국 뭐다? 신축 공급은 대책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뭐다? 기존 주택의 개량, 수선 등을 통해서 조금, 아니 한마디로 벽에 페인트 칠 하나만 해도 집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고장난 거 하나만 고치고 대문 뭐 문짝이라도 하나 고쳐주면 훨씬 좋은 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택의 개량을 통해서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질적 주택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잖아요. 주택 문제는 질과 양인데 양적 주택 문제는 주택의 양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니까, 근데 그 반면에 주택은 토지와는 달리 인공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물건이니까 뭐다? 신축 공급을 통한 대책이 양적 주택 문제의 대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질적 주택 문제는 기존 주택의 수선 개량이 그 문제의 해결 대책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사실 양과 질의 문제, 주택 문제에서는 이건 공급 측면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택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와 수요 측면의 문제가 다시 구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 수요 측면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주택을 구입할 능력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 구입 능력에 대한 문제가 뭐다? 수요 측면의 주택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과연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큰가 작은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측정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슈바베 지수다 무슨 지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어떻게만 구분하자. 부동산 문제 그러면 크게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또 주택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와 수요 측면의 문제가 구분된다. 근데 수요 측면의 주택 문제는 주택 구입 능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오케이? 또 그걸 제외한다면 토지든 주택이든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구분이 된다. 근데 토지든 집이든
양이란 말이 붙으면 그 물건의 양 자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가 구분되면 이 부동산 문제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보시면 뭐 지속성, 악화 성향 뭐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뭐 발생 원인의 다양 복잡성, 해결 수단의 다양 복잡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 이 교과서에 없다면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서술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의 특성 중에서 하나만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부동산 문제의 특성 중에 뭐 지속성이 있다든지 또는 뭐 비가역성 뭐 이런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지속이 뭐냐? 뭔가 지속이 된다는 건 단기간에 해결이 쉽다 어렵다.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는 걸 지속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성 중 지속성이라 하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대책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는 단기적 해결이 곤란하다 이런 특성을 뭐라고 한다? 지속된다 해서 지속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가역이란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되돌리기가 어렵다. 되돌리기 어렵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말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하면 될 걸 갖다가 환원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자를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땅값, 지가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문제를 뭐라 그랬어요? 지가고라고 했죠. 지가고. 그럼 지가고란 문제가 발생할 때 또는 투기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걸 비가역성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B는 아닐 B 뭐뭐 할 수 없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가라고 하는 건 가능하다. 역은 바꾼다 이 뜻이 바꿀력. 그러니까 B자가 없으면 가역이란 말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앞에 B자가 붙었으니까 바꿀 수 없다.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한번 따져봐요. 분명히 아까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가?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울 때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정책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그 문제 해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정부가 어디에 개입한다는 뜻이다. 시장에 개입한다. 그렇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이 전제가 되는 표현이 뭐다? 정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겠는가? 그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담 스미스. 예. 원래 발음은 에이덤 스미스예요. 자, 그런데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본주의 아시죠? 자본주의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확립시킨 학자가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스미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놔라 라고 했던 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자유방임주의. 이게 뭐예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놓는다. 자유롭게 맡겨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대로 시장에 맡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시장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걸 마켓페일러, 시장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럼 봐봐요. 이것도요. 시장과 실패를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실패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뭔가 안 좋아졌다, 뭔가 안 됐다,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시장자가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이고 예쁜 표현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시장 실패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시장에서 안 좋아진 거 아니요? 라는 생각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뭔가 시장에서 안 좋은 문제 등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장이.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시장 실패라고 말할 때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시장의 1차적 기능이 뭐냐면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을 골고루 잘 배분하는 기능이 시장의 기능인데 그 자원 배분이 잘 봐요. 자원의 배분은 이루어지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건 문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상태를 네 글자로 줄이면 시장 실패라고 말한다. 시장 실패. 아시겠죠? 예. 그럼 보세요. 분명히 앞에서 스미스라는 학자가 시장에 맡겨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정부는 시장 개입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바라보았는데 이제 시장 실패란 문제가 발생할 때 시장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정부가 팔짱을 끼고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 말은 곧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시장 실패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쓴 말로는 못됨시 이런 시장 실패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그 원인을 따져봐야 되고 이 원인이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외부 효과, 세 번째 자 불완전 시장이 있고요.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다섯 번째가 규모의 경제입니다. 되죠? 예. 그럼 여기서 일단 급선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죠. 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용을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이것부터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공공재와 외부 효과 두 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그 말뜻 정도만 가볍게 알고 계셔도 충분한 부분이거든요. 자, 다른 우리 수험생들께 감기 조심하라고 해다가 제가 걸렸습니다. 아주 환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미 걸린 뒤에 그걸 뭐 둘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이제 불완전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말뜻만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얘는요, 그냥 보이네요. 시장이 불완전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뭐 배웠냐면 시장을 배울 때 우리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시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불완전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요 말을 불완전 시장을 빼고 부동산 시장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왜? 부동산 시장도 뭐니까? 불완전 시장이니까 불완전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요 말을 바꿨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로 외울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앞에서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면 배웠잖아요. 그럼 뒤에 뭐 불안전 시장에서는 시장 시배가 발생할 수 있다 나오면 부동산 시장 불안전 시장이니까 이 불안전 시장이라는 말 대신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같은 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과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 B자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 뭔가 대칭적이란 말은 좌우의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우리 성형외과 그 의사분들이나 교수분들도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좌우가 대칭, 비대칭. 비대칭이나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얼굴도요, 왼쪽과 오른쪽에 비교해 찍으면 다른 얼굴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 쌍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쌍둥이인데 이렇게 거울 보고 있으면은 앞모습은 달라. 근데 이렇게 옆모습 있잖아요. 옆모습은 저도 못 구분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나 참 웃겨가지고 아마 그 당시 사우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저를 크레이지 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미친놈이라고. 뭐냐? 거울에 이제 옆모습 이 얼굴 옆모습 비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왔는 줄 알고 제가 옆모습 보고 형 언제 왔어? 라고 했다는 거 아니 제가. 그러면 본인 자체 스스로도 옆모습 구별이 안 가는데 남들이 보면 그 구별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안 좋은 경험이 많아요. 왜? 오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받는. 근데 초딩 때는 좋았어요, 나름대로. 왜? 누굴 패고 나서 나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먹혀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이게 안 먹히더라고. 안 먹히고 오히려 쌍둥이인 걸 다 아니까. 알다 보니까 일단 한 명 잡아놓고 또 한 명 잡혀올 때까지 한번 대조해서 패더라고. 이런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인가? 여름방학 그때는 참 좋았잖아요. 방학이다 하고 집에 가는데 누군가 불러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는데 이게 선배님인데 나는 모르는 선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만 아는 선배인데 네가 선배한테 누구세요? 이러다 그 당시는 또 위계질서 크지 않습니까? 선후배가 안에. 그래서 와가지고 골목에서 여름 방학 날 하여튼 흔히 그러죠. 뭐 비 오는 날 뭐 먼지 나듯이 맞는다 해가지고 그게 맞았어요. 뭐 이빨도 몇 개 흔들리고 내가 맞으면서 아니 왜 이러시냐고. 아니 내가 뭔 잘못했냐고. 근데 거짓말 하지 마 이러는데 마침 지나가던 누군 그 동기가 선배님 배 쌍둥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패다가 멈칫하더니 미안하다 가라. 다 패놓고 이제 코피 터지고 별거 다 했어요. 놓고 집에 이제 방학식 날 그냥 떨떠져가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우리 형한테 야이 야마 선배를 사귀어도 어디서 이상한 놈 사귀어가지고 말이야 무턱대고 물어보지 않고 패는 놈 사귀어갔다 했더니 우리 형이 하는 말이 선배를 몰라본 네가 잘못이 내가 잘못이냐? 아니 또 그 말에 또 딱히 대꾸할 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안 좋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때는 대학에서 틀렸는데 그놈이 그러니까 우리 형이 그 재학하는 대학교 들어가면 또 이제 선배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군지 모르죠. 이거 인사 안 했다고 너 그럴 수 있냐 뭐 서운하다 그러고 막 이러고 또 그 형이 우리 학교에 오면은 우리 학교는 또 이제 이 뭐예요? 끈끈한 게 좀 많아가지고 야 우리 사모 이러고 있는데 곰돌아 이러고 있는데 에? 하고 보면 저 인간이 그러면 짱돌 집어보고 던진다고. 그러니까 물론 맞게끔 던지진 않죠. 계속 지나게 던지는데 어쨌든 우리 형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게 비대칭이에요. 안 맞는 게 비대칭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비대칭이다? 정보 면에서. 이 말이 뭐냐면 정보를 숫자로 따지면 곰돌이는 100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곰순이는 50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더래요. 그럼 정보 면에서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걸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주로 부동산 사기 사건이나 보험 사기 사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곰돌이가 보험 가입자인데 이미
본인이 각종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를 속여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뒤에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왜?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 보험 가입자가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 가입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가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뿐이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입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만큼 알고 있지만 회사는 가입자 내가 제공한 정보 밖에는 알지 못하니까 정보면에서 불균형, 비대칭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사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뭐냐? 얘는요,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 내다 보면 그 물건을 만들 때마다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럼 도매 소매 아시죠? 그러면 어떤 공책이 한 권당 100원이다라고 할 때 뭐 5권, 6권 이렇게 살 때는 권당 100원씩을 받고 그 물건을 팔더래요. 근데 도매가 되면 똑같은 공책이지만 한꺼번에 뭐 100권, 1000권씩을 구입할 때는 권당 100원이 아니라 권당 90원, 80원의 가격으로 그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즉 생산 비용도 마찬가지다. 공책 한 권을 만들 때 생산 비용이 100원이 든다면 예컨대 뭐 100권, 뭐 1000권 만들 때까지는 똑같이 공책 한 권당 생산 비용이 100원이 들더래요. 근데 계속 공책을 만드는 공장, 기계를 돌리다 보면 10,000권, 100,000권 이렇게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권당 생산 비용이 100원이었던 게 10,000권, 100,000권 대량으로 공책을 만들다 보면 공책 한 권당 생산비가 90원, 80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나오더라는 말이죠. 이걸 우리는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또 상식을 한번 접근해 볼까요? 만약에 생산비가 줄어든다면 생산비가 줄어든 만큼 비용이 줄어든 만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 올라간 떨어진다 하면 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내가 기업 입장, 회사 입장이에요. 그럼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던 게 90원으로 절감되면 10원만큼 비용이 줄었죠. 그럼 그 10원만큼 가격을 낮춰서 판매해도 이익에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비용이 절감된 만큼 가격을 인하, 낮춰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동질품의 경우 그 상품의 품들이 같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이 싼 거, 비싼 거 어느 걸 선택할까요? 값이 싼 걸 선택하겠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절감이 되면 그 비용을 줄인 만큼 가격을 낮춰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상대방 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없었다. 그럼 가격을 낮춰 판매할 수가 없지요. 그럼 가격을 싸게 판매하는 회사와 가격을 낮출 수 없는 회사가 맞붙었다. 경쟁했다. 그럼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기업이나 회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 회사만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럼 독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독점 시장은 아까 제가 안 했지만 여러분 독점이나 과점 들어봤어요? 독과점 들어봤어요? 그 독과점이란 말이 독점과 과점 시장을 합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독점 과점 시장은 시장 형태상 불완전 시장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규모의 경제 발생하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기업 하나만 살아남죠. 그럼 독점이 되죠. 독점이 되면 불완전 시장이 되죠. 그럼 무슨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실패.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공공재 외부 효과 나오는데요. 그러면 공공재란 말의 뜻이 뭐냐면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뭐라 그런다? 공공재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재화는 물건 상품인 것이고 용역은 인간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뭐 철도, 뭐 도로, 공항, 뭐 부두, 뭐 중앙분리대, 가로수, 횡단보도 이런 것들도 공공재이겠지만 국방, 치안, 행정서비스 등도 공공재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재화, 즉 물건뿐 아니라 용역, 즉 인간의 활동까지도 공공재에 속하니까. 아시겠죠? 이게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근데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특성에 대한 의미만 좀 알아두고 넘어가자고요.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것도요. 원래 교과서 나오는 표현대로 하잖아요.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응? 예컨대 한번 제가 교과서적 표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공공재 2대 특성 중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특정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비 행위가 해당 재화에 대한 타인의 소비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라고 시험에 나와요. 근데 지금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냐? 저게 무슨 외계어야? 이런 생각 들지? 영어야? 뭐 아랍어인가? 러시아어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뜻은 몰라도 표현 자체는 나중에 익숙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반복만이 살기예요. 근데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가요. 공공재라고 보자 이거예요. 공공재. 그러면 이 지우개라는 공공재를 개인, 어떤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지우개를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방해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비경합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 찾길 도로 있죠. 이 도로를 공공재라고 하거든요. 공공재. 근데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볼까요? 사당동 일대에 있는 도로라 할지라도 그게 사당동 지역 주민들의 소유가 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또 사당동 지역 주민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것이기도 하며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 바로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그 도로를 내가 내 자동차 끌고 그 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운전자가 그 도로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있냐고요? 없죠. 이걸 우리는 비경합성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공재, 예컨대 도로나 가로등 설치하려면 돈 들잖아요. 비용 들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도로나 가로등 등에 공공재를 설치함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공공재, 즉 도로나 가로등 설치의 혜택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간략하게 그 의미 정도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다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사실 외부 효과는 우리 이미 부동산 특성할 때 나왔어요. 뭐 부동산 할 때 뭐 날 때리러 달려들든 뽀뽀하려고 달려들든 피할 수가 없다. 그게 부동산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요, 쉽게 보면 외부 환경의 영향인데 이것을 이제 그 경제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떤 개인의 행위가 있어요. 개인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고의성은 없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와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이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불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는 시장 외적인 효과를 외부 효과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긴 문장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의도하진 않았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 보세요. 예컨대 어떤 그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 용수를 확보하고자 댐을 만들었대요. 그럼 댐 건설의 의도, 목적은 물의 확보였잖아요. 근데 댐이 만들어지면 물이 가두어지고 자연적으로 호수가 형성이 되죠. 거기에 배 하나 띄워놓으면 그 유명한 유람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그저 댐이 없을 때는 별 볼 것도 없었는데 댐이 만들어지고 유람선이 띄워지면서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었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농업 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댐이 건설된 결과 그 지역의 관광 수입이 증가한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관광 수입의 증대가 의도된 건 아니고 목적이진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관광 수입의 증대라는 이익이 발생했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부의 외부 효과가 어떤 뜻이냐? 부의 외부 효과. 예컨대 우리가 고속도로 건설했어요. 그럼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이 뭐예요? 교통의 편리성이죠. 신속하고 정확한 승객과 화물의 운송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류의 유통 뭐 이렇게 유식한 말을 바꾸면. 근데 고속도로 건설의 의도는 그거였는데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행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고속도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소음 공해가 발생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고속도로 건설의 의도나 목적은 아니었지만 의도하진 않았지만 소음 공해가 발생한다는 건 불이익이 발생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하죠. 어차피 정은 플러스고요. 부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항상 용어도 정이란 말 붙으면 그 반대말은 부라는 말이 붙게 된다. 비례가 있으면 반비례가 있는 것처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시장 실패라는 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죠.